혹시 이 중에서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 계신가요? 없어요? 그럼 오늘 강의 너무 재미없겠는데? 혹은 가족분들 중에 고혈압 약 드시는 분은 아마 계실 걸로 생각하는데요. 뭐 고혈압 얘기도 조금 하고 동맥경화 얘기도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넘기면 되나요? 사실은 우리가 동맥경화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름이 껴고 딱딱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죠. 사실 동맥경화라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찍 죽은 그 젊은 사람을 부검을 해보면 거기 막 기름이 껴있고 이런 것들이 발견될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결국 노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혈관이 점점 그렇게 망가지게 돼 있어요. 보면은 우리나라는 암이 사망률이 1위입니다. 단독 1위인데 모든 암을 다 합친 거예요. 두 번째는 심장질환입니다. 네 번째는 뇌혈관 질환이에요. 그래서 심장과 뇌, 즉 혈관을 담당하는 질환 제일 많은 걸로 돼 있고 세계적으로 보면은 심장 질환이 단독 1등입니다. 그래서 심장과 이런 그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고혈압이 세계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아닌데 제일 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걸로 돼 있고 잘 아시는 바처럼 가족력, 또 나이, 흡연, 당뇨, 이상지질증, 뭐 생활습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도록 돼 있습니다. 혹시 정상 혈압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정답이면서 틀렸습니다. 120에 80 미만이에요. 네, 그래서 뭐 나는 100밖에 안 돼요. 너무 혈압이 낮아요. 정상입니다. 네, 수축기 혈압, 즉 앞에 혈압이 90에서 120 사이를 정상 혈압이라고 하고요. 밑에는 60에서 80 사이가 정상 혈압입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높으면 높은 혈압이라고 하고요. 지금 고혈압의 기준, 우리나라 기준을 따지면 140 이상 혹은 밑에 혈압이 90 이상이면은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나는 130에 100이라서 아직 고혈압이 아니야? 고혈압입니다. 네, 그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혈압이 높을수록 사망률이 증가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수축기 혈압이 고혈압 환자들 10을 낮추면 여러 가지 사망률이라든지 질환을 10에서 30%까지 낮출 수 있는 걸로 돼 있고 수축결합, 이완결합 모두 낮추면 뇌졸중 40% 감소, 심질환, 뭐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걸 20% 감소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률이 가장 빨리 낮아진 나라 톱10을 꼽으면 노르웨이, 포르투갈, 영국, 덴마크, 룩셈부르크, 이스라엘, 바레인, 카타르, 대만, 한국. 그래서 저는 심장 보는 사람인데 심장 환자가 자꾸 줄고 있고요. 이 중에서 남녀 할 거 없이 대한민국이 1등으로 가장 빨리 심장 질환을 잘 치료해서 사망률을 개선한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근경색 사망률이 유럽에 비해서 꽤 높아요. 제 생각으로는 거기는 병원이 띄엄띄엄 있어서 병원에 오시기 전에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서울은 병원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왔는데 돌아가시면 사망률이 높다. 그런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혹시 아시는 분 모르죠? 이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인데 이 혈압입니다. 수축기 혈압이 150부터 시작해요. 네. 그래서 130에 70이었다 180, 220, 260 있고 밑에 혈압도 되게 높습니다. 고혈압이겠죠, 이 사람. 근데 옛날 이때 1940년, 50년 이럴 때는 잘 몰랐어요. 치료도 잘 안 하고 약도 없었겠죠. 제가 미국의 콜로라도 덴버라는 데를 연수를 갔는데 이 양반이 덴버에 휴가를 왔다가 심장마비, 심근경색에 걸려서 쓰러져서 덴버 병원이 갑자기 막 커졌습니다. 그 이후에 치료를 잘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었어요. 이 혈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한 가지 거고요. 고혈압이 왜 위험한가? 위험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되게 무시하기도 해요. 왜? 아무렇지 않으니까. 혈압 높은데도 아무렇지 않은데? 혈압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혈압을 치료하지 않으면 합병증이 생겨서 무서운 겁니다. 예를 들면은 중풍, 사실 의학적인 용어는 뇌졸중이 맞습니다. 그래서 머리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혹은 막히는 뇌졸중 대표적이고 심부전, 혈압만 높아도 심장이 잘 못 버텨요. 왜?
심장이 그렇게 높은 압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거운 거 들면 힘들잖아요. 심장도 힘들어합니다. 심부전도 생기고 협심증, 심근경색 생기고 눈 혈관 터지는 망막출혈, 점점 눈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오랫동안 치료 안 한 사람은 당뇨도 마찬가지지만 암과 검진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혈관이 많이 망가져 있는 경우들, 망막이 망가져 있는 경우 꽤 많습니다. 신부전, 콩팥도 영향받습니다. 혈관에 다 영향을 주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있으니까 전신적으로 영향 미친다 보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아, 막 뒷골이 아파서 나 혈압이 올랐어요. 대부분 가짜입니다. 네. 제 환자분들 그런 분들 되게 많은데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도 올라요. 그런데 야, 내 혈압이 올라서 뒷골이 아프다라고 착각하시는데 거의 99%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실제로 혈압이 계속 높으면 이상하게 머리가 지끈지끈하게 아프고 쉽게 피곤해지고 숨도 차고 눈도 침침해지고 이런 경우들이 오래되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재보자는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건강검진했는데 뭐가 자꾸 뭐 단백뇨가 나와요, 망가졌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때 가서 혹은 혈압이 높아요를 알게 되는 경우도 많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특히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말을 안 듣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높았어요. 검사해보면 다 엉망이고 이런 경우들 상당히 많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단백뇨가 나오나요? 네, 좋은 질문 나왔습니다. 아무 때나 질문해 주시고요. 혈압이 높으면은 아까 뭐가 망가진다 그랬죠? 신장. 모든 혈관이 있는 게 다 망가집니다. 신장은 혈관 덩어리예요. 그래서 피가 통하면서 거기서 필요 없는 거를 내보내고 필요한 걸 다시 빨아들인 역할을 해요. 혈관이 망가지겠죠. 그러면 콩팥은 체 역할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체가 망가졌다고 보면 됩니다. 단백질은 버리면 안 되는 물질이에요. 우리 몸에 있어야 되는데 알부민, 단백질 이런 것들이 체가 망가지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혈압이 높아서 신장이 망가지는 첫 번째 사인이 단백뇨예요. 그렇지만 이유 모르게 단백뇨가 계속 나오는 분도 있어요. 혈압과 무관하게. 근데 그런 분들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 혈압 혹은 신장 자체 염증을 알았던 분들, 예전에 알았거나 지금 앓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다 망가진다 그랬으니까 여러 가지 인자들이 합쳐서 처음에는 이제 요렇게 처음 변할랑 말랑 요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빵 터지죠. 그래서 저는 괜찮아 멀쩡했는데 요즘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 숨이 차요, 가슴이 아파요. 아니 당연히 처음부터 숨 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갑자기 생기지. 네,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찾아오시면 다행이고 안 찾아서 쓰러져서 응급실에 오셔서 살아나면 다행이고 반신불수가 되거나 불행하게 돌아가시면 안타깝고 이렇게 됩니다. 수도관을 많이 설명드려요. 쇠 파이프는 이런데 오래되면 녹이 슬고 다 이렇게 망가지겠죠. 누구나 망가집니다. 하지만 잘 청소를 하는 사람 혹은 뭐 뚫어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더러운 거를 잘 내보낸다든지 뭐 이러면은 물이 깨끗하다든지 하면은 이걸 이렇게 오래 가겠죠. 다만 지저분한 거 뭐가 잔뜩 들어있고 그다음에 염증, 고혈압, 당뇨 이런 거 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건데 그럼 이렇게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병이 생기고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멀쩡하고 이렇게 됩니다. 심근경색, 심장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입니다. 심장에 피가 안 가니까 움직이면 통증도 생기고 특히 꽉 막히게 되면 애기 낳는 것보다 더 아파요. 환자분들이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옵니다. 저는 응급시술 하러 가면 환자들이 막 소리 지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 조용해집니다. 뚫어놓으면 조용해져요. 네. 다행이다. 네. 혹은 심장마비가 와도 그렇긴 한데 대부분은 잘 뚫리면 그러고요. 증상은 대부분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짚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가짜고 활동할 때 꾹 누른다. 왜 그런 증상 있으셨어요? 예, 그런 분은 아니고 대부분 가슴을 짓누르듯이 아프다고 하든지 아니면 조금 움직이면은 굉장히 불편했는데 쉬니까 금방 좋아지더라. 근데 이게 어쩌다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단 한 2개층 올라가는데 생기고 쉬면 좋아지고 또 2개층 올라가면 생기고 이런 것도 계속 반복됩니다. 굉장히 전형적인 협심증 증상이고 요렇게 손가락으로 보통 여기가 그래요 라고 하는 분들 대부분 가짜고요. 보통 어디인지 모르게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네, 팔로 뻗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턱으로 올라온다 그래요. 턱이
이상하게 여기까지 막 이렇게 삐쭉삐쭉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분들도 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런 증상 중에 헷갈리는 게 또 위장병이에요. 네,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비슷하고 저도 한번 역류성 식도 증상이 한번 심하게 있었는데 저는 진짜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약간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뇌졸중에 두 가지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출혈성. 특히 되게 안타까운 게 이게 젊은 분들이 고혈압 치료 안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휠체어 타고 머리 깎고 이제 저처럼 머리 깎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저는 뇌출혈이 있어 깎은 건 아닙니다. 네. 그런 분들은 좀 안타깝고 그리고 혹은 이렇게 허혈성 뇌경색 즉 고혈압이 있어도 이럴 수 있고요. 특히 이 중에는 혈관에 기름이 껴서 이런 경우도 있고 부정맥과 관련된 심장에 혈전이 생겨서 저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들이 생기고 뇌졸중이 생기면 갑자기 특히 출혈이 생기면 망치로 얻어맞았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뒷골이 갑자기 빡 아프다가 구토하면서 쓰러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혹은 물건이 막 갑자기 두 개로 보인다든지 시야가 안 보인다든지 입이 처지고 침 흘리고 말도 못하고 어눌해지고 하고 막 침 흘리고 있고 한쪽 팔도 못 쓰고 이제 이러면은 뇌경색을 굉장히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그 뇌졸중인지 알려면 넘어진 사람이 말해보세요. 말도 하고 막 딴 얘기하고 웃어보라고 하고 해도 표정이 잘 지어지지 않고 하라 그러면 한쪽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들 마비가 생겨서 그렇고 혀를 내밀어 보라 그러면 반대쪽으로 돌아가고 이제 이러면은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 있고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도 신경과 쌤이랑 무슨 강의를 하면서 만났는데 보통 이제 심근경색 혹은 뇌졸중은 주로 아침 일찍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이게 아침에 혈압이 갑자기 확 올라요. 보통은 일어나는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신경과 쌤 말씀으로는 자다가 엄마 일어나 근데 이러고 있어서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아침에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혈압이 그럼 뭐냐? 혈압은 혈액이 혈관 속을 쓰르고 있을 때 심장이 짜주잖아요. 그 짜주는 힘으로 혈관벽에 전달되는 압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맥혈관, 주로는 이제 팔에서 재죠. 가끔 손목 혈압계를 쓰는 분도 있는데 조금 부정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치가 심장 높이에서 재야 되는데 손목은 많이 움직이죠. 근데 위팔은 거의 심장 높이기 때문에 위팔 혈압계로 재는 게 원래 원칙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압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축기, 심장이 짜줬을 때 처음에 팍 치고 올라가는 혈압. 이완기, 심장이 이렇게 늘어날 때 혈관 벽에 남아있는 혈압. 그래서 뭐 120에 80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고혈압으로 인해서 이거는 좀 할 말이 많은데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혈압이 있어서 약을 먹고 있어요. 보통 뭐 120이었어. 근데 어느 날 뒷골이 아파서 혈압을 쟀더니 140이야. 왜? 혈압 때문에 나 큰일 났다. 다시 쟀더니 160이야. 다시 쟀더니 180이야. 5분 있다 쟀더니 200이야. 야, 큰일 났다. 응급실에 오자. 응급실에 왔어요. 혈압이 떨어집니다. 왜? 그냥 놀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환자들이 맨날 오면 제발 좀 몸이 안 좋을 때 재지 마세요. 왜? 혈압은 계속 변동합니다. 네, 계속 변동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이 있고 혈압 변동성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혈압은 계속 변해요. 제 혈압계가 이상해요. 계속 달라요. 정상입니다. 지금 제 혈압도 계속 변동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혈관에다가 그 관을 꽂아서 혈압을 재고 있어도 계속 바뀝니다. 움직임,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 상황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원래 잴 때마다 다른 게 정상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잘 때 떨어지고 아침에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고혈압 환자분들 중에 밤에 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혈압이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술 많이 드시는 분, 혹은 코를 많이 고시는 분, 잠을 잘 못 자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높고 그런 분들은 예후가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은혈압계 많이 사용했죠. 예전에 병원에 가면은 팍 혈압계 이렇게 펴가지고 손으로 쭉쭉쭉쭉 재면서 뭐 은색이 막 올라가는데 환경을 파괴한다 그래서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런 수은혈압계를 하는 병원은 아마 없을 텐데 이게 금지되어 있으니까 이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지금 고혈압 진료 지침을 보시면
가정 혈압을 꼭 측정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께 꼭 혈압계를 사서 재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팔 자동 혈압계를 사용해야 되고 주로 아침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소변 보고 나서 한 5분 이상 지나고요. 아침 식사 전에 약 먹기 전에 앉은 자세에서 충분히 1, 2분 안정하라고 돼 있지만 원래는 5분 안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한테 5분 안정하라고는 못 하겠어요. 왜냐면 그 5분 동안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냥 잠깐 충분히 쉬었다가 그냥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요. 자기 전에 똑같이 잽니다. 그래서 722 외래 방문 전 일주일 전에 2회씩 2번씩 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번씩 재고 보통 한 일주일만 측정해도 거의 평균치가 나오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그런 고혈압 환자분이 계시다면 요거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혈압은 그럼 왜 생겨요? 대부분 유전이 많습니다. 아버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있다? 나 걸릴 확률 30%. 부모님 중에 2분이 있다? 나 걸릴 확률 50%. 그냥 내 혈압, 나는 살도 안 쪘고 음식도 되게 조심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고혈압이에요. 왜 생겼어요? 아니 그냥 유전자가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생길 분이 생길 겁니다. 다만 비만, 짜게 먹고 과음 흡연, 운동 부족, 스트레스 이런 분들로 많이 생기고요. 스트레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혈압이 올라갔어요. 뭐 요새 뭐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요? 그러면 뭐 시험 준비인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때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약을 쓰면은 혈압이 조절되다가 시험이 끝나면 오히려 저혈압이 돼서 혈압약을 끊고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굉장히 혈압을 생기게 합니다. 그럼 고혈압 치료는 왜 하냐?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특히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환자, 다른 병을 갖고 있는 분, 가족력이 있는 분, 혈압 치료 이득이 크고요. 오랫동안 조절해야 됩니다. 이게 당장 혈압이 잠깐 올라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돼서 우리 처마 밑에 바위에 구멍을 뚫듯이 그 빗물이 그렇게 망가뜨리는 거기 때문에 오랫동안 치료를 잘해야 됩니다. 목표 혈압 이거는 사실 의사들한테 설명하는 표인데요. 목표 혈압은 위험도가 낮은 분은 140에서 90 미만, 여러 가지 병이 있거나 망가지신 분들 140에 80인데 기준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냥 130에 80 미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는 이게 한 가지 수치로 우리나라에서 통일될 것 같고 이번 달에 나온 미국 진료 지침에서는 그냥 130에 80 미만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거든요. 그게 좋다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맨날 물어보죠. 그럼 저 뭐 먹어야 돼요? 뭘 먹어서 좋아지는 건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습관 치료를 하고 약물 치료도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10분이 오셔가지고 저는 그럼 먼저 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 오세요. 근데 10중 8구 실패하고 오십니다. 그러려면 벌써 했겠죠. 그쵸? 살 빼고 못해요 대부분. 특히 뚱뚱하신 분들 살만 빼면 좋아지는데 잘 못해요. 그래서 보통 약을 권유를 의사들이 어쩔 수 없이 약을 좋거나 커미션을 받아서 그러는 게 전혀 아닙니다. 받는 거 1원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약물 치료를 좀 하게 된다 하고 소금 섭취 제한 이것도 문제입니다. 하루 6g. 저도 6g이 하루에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먹는 게 소금이 얼마 들었는지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좀 적게 먹는 게 좋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체중은 대신 확실합니다. 1kg 빼면 혈압이 1 정도 낮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10kg를 빼면 혈압약 하나를 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비만이신 분, 뚱뚱하신 분들은 살만 빼도 좋아지는 건 100% 확실합니다. 술도 적게 먹으라고 돼 있고 금주는 사실 금주를 권유하는데 꼭 금주를 할 필요 없다고 돼 있긴 하고요. 운동, 식사 조절 이런 것도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뭘 먹어야 돼요? 정해진 게 없고 그냥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습관. 사실은 권장 칼로리와 그람 수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지켜요? 사실 먹다 보면 못해요. 그래서 저희도 참 설명하기 어렵고 이게 영양과 교수님들 오셔서 설명해도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라고 저도 싶기 때문에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뭘 먹어서 좋아지는 건 없다는 좀 알고 계십시오. 전자담배. 그럼 담배 피는데 그럼 끊으세요 하는데 못 끊고 전자담배로 요새 많이 바꾸시잖아요. 여기서는 뭐 끊어도 조금 좋긴 한데 아예 끊는 것보다는 전자담배가 조금 덜
좋지만 그래도 바꿀 수 있다. 이 정도로 돼 있고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면은 그래도 끊기 전에 써보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된다고 돼 있긴 해서 전자담배를 좀 그 중간 단계로 끊기 당장 어려우면 써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은 모든 방송이라든지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이상 좀 땀이 촉촉하게 날 정도의 약간 숨이 가쁜 정도로 운동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이 좋아요. 속보, 조깅, 자전거, 뭐 수영, 줄넘기, 에어로빅 이런 것들이 좋다고 돼 있는데 근육 운동을 안 해도 되냐? 하면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근육이 있어야 기본적인 메타볼리즘이 대사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요새는 워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운동할 때 맥박이 얼마인지를 보는데 최대 맥박 수는 220백이 자기 나이. 뭐 50살이면은 한 170 정도 되겠죠. 그 정도면은 내가 거기에 한 80%, 그러니까 170에 80%면 한 150, 뭐 140 정도 맥박수가 올라가면 아 내가 충분히 이 정도의 강도로 운동하면 되겠구나를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몇 가지 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혈압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하나요? 라고 제발 환자들이 와서 저한테 얘기해요. 네. 약을 꼭 먹어야 되나요? 약을 먹으면 계속 먹죠. 우리가 어떤 의사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경 낀 거랑 비슷하다. 그럼 안경을 벗을 수 있냐? 수술을 하면 되지만 수술하기 전까지 안경을 벗으면 다시 나빠지겠죠. 혈압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을 먹으면 좋아지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끊는 경우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원인이 있거나 혹은 어떤 특히 이제 나이가 오히려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약해지고 이러면서 혈압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땐 또 당연히 줄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끊는 경우도 있어요. 없진 않는데 원인이 뭐라 그랬죠? 유전자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못 끊는 경우가 훨씬 많긴 합니다. 그렇지만 못 끊는 건 아니에요. 끊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두 번째, 약을 먹다가 지나갔을 때 약 드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중요하지 않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하루에 한 번 먹는데 다음 먹을 거보다 더 그 반을 나눠서 예를 들어서 아침 8시에 먹는데 오후 3시에 생각났어. 그러면 그냥 먹으면 되고요. 밤 10시에 생각났어. 그럼 그날은 스킵하면 됩니다. 가까운 쪽에 따라서 다음에 먹어야 될 게 가까우면 스킵하고 또 먹으면 되고 건너뛴 게 가까우면 그냥 먹고 이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그런 경우 있어요. 이틀에 한 번 먹으면 안 될까요? 네.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이틀에 한 번 먹으면 안 될까요? 되겠어요? 네. 그게 약이 체내 농도가 있어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이 농도가 얼마치 가고 그거를 기준으로 약에 먹는 횟수를 정해놨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 먹으면 오늘은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농도가 떨어지면서 혈압이 또 오르겠죠. 그 다음에 또 맞고 하니까 이게 혈압이 춤추는데 혈압이 변동폭이 큰 분들은 예후가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 변하긴 하지만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도 있죠. 약을 꾸준히 먹어도 혈압이 잘 내려가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요? 다른 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약을 꾸준히 먹는지를 정말 확인해 보는 의사들은 확인을 합니다. 약 잘 먹었는데요. 몇 개 남았어요? 그러면 한 달치가 남고.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저는 2달치만 주세요. 약이 남았어. 이상하다. 예. 이런 경우 꽤 많아요. 그래서 약을 먹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음식이 너무 짜게 먹는 경우.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특히 그래요. 이제 간이 점점 세지거든요. 그래서 이 소금과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그 소금기에 따른 혈압 변동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소금기를 많이 먹으면 혈압이 쫙쫙 올라가고요. 또 그래서 그걸 좀 낮으면 좀 좋아지고 이런 경우 상당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 뚱뚱한 경우, 과음하는 경우, 그래서 밤에 코 골면은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고 예후가 안 좋은 걸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약들, 특히 이제 진통제 중에 관절약 이런 것들이 체액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우리 몸에서 가둔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체액이 많으면 압력이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나요? 있죠.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일부 약은 장기침이 나는데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이런 계통의 혈압약은 잘 안 씁니다. 환자들이 와서 불평불만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쓰는 경우는 한 10%도 채 안 돼요. 혈관 부종, 이건 뭐냐면 혈관 부종 우리나라 거의 없어요. 같은 계통의 약을 쓰면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거의 없고 요것들은 꽤 흔합니다. 기립성 저혈압. 일단 고혈압약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저혈압이에요. 특히 기립성 저혈압은 남성들 혹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흔한데
남자분들 중에 이제 전립선 약을 같이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것도 일종의 혈압약 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울 수 있고 전해질 불균형들이 올 수 있습니다. 뭐 저나트륨 혈증, 고칼륨 혈증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데 이게 가끔 이제 그게 심해져 가지고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붓는 경우도 있고 얼굴이 빨개지는 경우도 일부 혈압약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혈당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통풍을 조금 더 잘 일으킨다는 것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통풍을 예방할 수 있는 혈압약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걱정되면 주치의랑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동맥경화 관리 잘하기 잘 아는 겁니다. 챗 GPT로 만들었더니 여기 철자가 이상하네. 생활습관 관리, 약몰물 치료, 정기적인 검진, 목표 혈압. 그래서 이게 혈압약을 쓰시면 그리고 콜레스테롤 약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 혈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고지혈증 약하고 같이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혈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데 대부분 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같이 쓰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쓰시는 거니까 뭐 너무 거기에 대해서 약을 뭐 이렇게 꼭 안 먹으려고 그러시지 않아도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번 신경을 쓰시고 동맥경화 또 혈압 관리 잘 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네. 누워 있을 때 혈압을 재잖아요. 그러면 집에서도 누워 있을 때 혈압을 재도 되는지 아니면 꼭 앉아서 재야 되는지. 네, 좋은 질문입니다. 혈압을 꼭 앉아서 재야 되냐라는 질문인데요. 앉아서 재는 게 원칙. 누워서 재면은 실제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앉아서 팔 높이를 이 가슴 젖꼭지 사이에가 심장 위치인데요. 그쪽에다가 높이를 그렇게 두고 혈압을 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재는 건 사실은 조금 부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뭐 그렇게 잰다고 꼭 틀린 건 아니고요. 네. 혈전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부작용이 있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혈전약을 드시는 경우도 있죠. 혈전약이라고 하면 사실 조금 뭉뚱그려져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혈소판제, 아스피린, 뭐 플라빅스라는 뭐 이런 계통, 아스피린 계통의 약제가 있고요. 항응고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혈전이 생겨서 정말 혈전을 예방하려고 하는 항응고제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의 단점은 출혈 위험이 당연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예방, 즉 병이 없는데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전에 아스피린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요새는 거의 권고되지 않고 있고요. 다만 혈관 질환이 있거나 아주 혈관에 고위험군이어서 혈관이 이미 많이 그러니까 뭐 치료를 시술이나 이런 걸 안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위험한데요. 그럴 경우에는 같이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혹은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있어서 쓰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에 쓸 수 있고 예방약으로는 잘 쓰진 않고 부작용은 다 마찬가지로 있긴 합니다. 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셔도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싫어하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원호연 교수님이었습니다. 이 건강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의사회가 함께합니다.